올 초 시장을 상승하게 만들었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튀어오르고 파월에 대한 비판론이 다시 살아날 것 같은데요. 일단 배경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어제 영상에서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양국의 전쟁에 대한 전운이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해 직접 보복을 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더 강경한 행동을 했습니다. 레바논 남부를 공습을 했고요. 헤즈볼라의 야전 사령관이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란의 보복이 선언된 직후에 나온 공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란이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란 입장에서 더 이상은 가만히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란은요, 미국한테 직접 개입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은 미국에게 공격 안 당하려면 물러서라. 그래서 직접 개입하지 말아라. 너네가 직접 개입을 한다면 미군 시설도 타격하겠다라고 아주 공격적인 발언을 냈죠. 사실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뒤에서 직접적으로 현재 도움을 주고 있는 게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란한테 10년간 무려 54조 원 이상의 무기를 공급해주는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전쟁 속에서 가장 떼돈을 버는 게 미국이거든요. 무기를 팔아먹고 전통적인 군수산업이 바로 미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천억 원의 규모의 무기를 팔아서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스라엘이 백린탄을 쐈거든요. 근데 이 백린탄이 바로 미국이 준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이 이스라엘을 밀어주기 위해서 한국 제국까지 뒤져가지고 무기 지원을 확대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도에도 이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분쟁이 생겨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공습이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공습이 이란을 타격할 수 있는 무려 2,000km나 떨어져 있는 것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상으로 연결된 것도 이란은 이라크와 시리아를 넘어가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우디와 이 바레인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해상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육상으로 이동하기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군 전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바로 최근에 미국이 이스라엘에 24조 원어치의 전투기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24조 원은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전투 이후에 가장 큰 금액의 이 무기 공급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필 이 타이밍에 전투기 지원 계획까지 한다? 그럼 사실상 이 전쟁을 미국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뒤에서 가장 웃음 지으면서 반길 만한 게 바로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경찰 제국으로서의 말리는 모습은 보이지만 사실 그거를 은근히 부추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UN 인권이사회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에 대한 결의를 채택을 했고요. 무려 47개의 회원국 중에서 28개국이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미국과 독일 등의 6개 국가는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무기를 많이 판매하는 국가죠. 우리의 돈벌이인데 왜 그거를 반대를 해? 그건 그 전쟁은 걔네끼리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무기를 판매하는 입장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민주당에서도 지금 바이든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하라고 이제 서한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뭐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3인자라고 표현되는 펠로시도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 판매 승인에 대한 재고, 향후 공급도 일단 보류를 해야 된다라고 촉구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영국도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이진 않는다, 지지가.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했던 우방국 중 하나가 바로 영국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강력한 우방국이었는데 최근에 영국 사람들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진 않겠다, 변명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바이든만 이거를 승인을 하면 되는데 이 와중에 지금 또 남부를 공습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란이 원한 대로 미국이 참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연 이 전쟁은 완화가 될까? 저는 반대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더 커진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단단히 받쳐주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라크에 이 미군의 병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군의 병력이 이라크에서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란 입장에서는 더 환영할 만한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이 커진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이란이 미국한테 큰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미국은 이 이란한테 이제 협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오히려 이번에 확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은 무기를 팔아먹은 만큼 팔아먹었고 오히려 이제 더 이상 얻을 게 없기 때문에 반대국인 이란한테 뭔가를 얻을 수 있을 만한 협상의 요건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처음 시작됐던 코로나 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사실 그 이면에는 이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발생을 한 거고 이거는 빠르게 잡힐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던 게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게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2021년도에 얘기를 했고 2022년도에 결국은 우리가 실수를 했다고 인정을 했던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코로나 때문에 발생을 해서 그건 결국 금방 잡힐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공급망 병목 현상이 결국은 코로나에서 전쟁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길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파월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급망 문제가 완화가 됐다. 그래서 공급망과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간극이 좁혀졌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인플레가 상승하는 것은 경기 성장에 따른 인플레이기 때문에 괜찮다,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물가가 상승했던 이유가 물류 대란과 경기 성장 두 가지가 있는데 경기 성장에 따른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은 좋은 의미입니다. 이거는 성장에 따른 정상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이기 때문에. 근데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이게 발생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죠. 그런데 코로나 때는 이 물류 대란과 경기 성장,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나서 인플레가 9%대라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를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물류 대란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 이제 경기 성장이 남았기 때문에 이 경기 성장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괜찮아. 이건 내려올 거야. 고용도 좋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중동 전쟁이 다시금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물류 대란에 대한 리스크가 얼마든지 다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 경기는 또 탄탄해요. 고용도 좋고 그럼 이게 다시 한번 또 한번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리스크지만 만약에 이란이 전면전과 관련된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지전이라도 발생을 하더라도 이 리스크에 대한 확산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 전쟁이 직접적인 전쟁이 아니더라도 중동에 대한 전쟁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에 대한 대란으로 얼마든지 이게 다시금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 전쟁이냐 아니냐 지금 그거는 우선순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일단 국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유가가 지금 두바이와 브렌트유는 이미 90불을 넘었고 WTI는 90불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최근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병력을 축소했다는 이 소식 때문에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돼서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가자지구 병력을 축소한 게 그렇게까지 전 세계가 가자지구하고 협상을 해라라고 했을 때는 절대 안 하더니 왜 하필 이란과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병력을 축소했느냐, 이게 과연 지정학적 긴장 완화가 맞느냐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다시금 튀어오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산업의 쌀이라고 불렸던 이 구리 가격도 최근에 다시 한번 치솟아 오르면서 구리가 오르면 대부분 전반적인 원자재 산업의 가격들이 다 오르거든요. 거기에 최근에 금하고 은 가격 오른 것은 다들 아시죠? 금은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현재 어떤 상태냐? 미국은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죠. 생산을 어마어마하게 늘렸습니다. 유가를 내추기 위해서 중동 국가들은 생산량을 줄일 때 미국은 오히려 생산량을 늘렸고요. 특히나 미국의 전략 비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40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략 비축률을 다시 증가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유가가 다시 오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구매를 우리 철회하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유가가 급등하는데 미국이 40년 만에 최저치를 찍은 이 상황에서 얘를 다시금 산다면 유가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미국은 다시금 그걸 철회한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언젠간 이걸 또 채워야 돼요. 40년 만에 최저이기 때문에 이걸 채워야 되는 수요가 앞으로도 존재를 한다라는 게 유가가 내려가는 것에 대한 하방에 대한 부분을 좀 막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거기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국채 가격도 다시금 하방을 계속 들어올리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4.5가 되냐 안 되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국채 금리가 계속 튀어오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에 따라서 최근에 연준 간부들의 좀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졌었는데 이게 심지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봄원 이사가 필요할 경우에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저번 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도 연말까지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된다.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추가 금리 인상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게 원래 그 연준이 시장에다가 가이던스를 이제 내줬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제는 연준의 파월이 얘기를 하면 주변 이사진들이 조금 상반된 얘기를 해서 좀 시장에 억누르는 듯한 발언을 해줬는데 그게 지금 발언의 규모가 굉장히 세졌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연준 이사는 아니지만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리 인상이 8%까지 인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갈지 안 갈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만큼 지금 미국 내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라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파월에 대한 입지가 좀 줄어들 만한 방향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작년 파월이 가장 비둘기적으로 변했던 12월 FOMC가 끝나고 나서 상당히 비판론이 커졌었거든요. 이 비판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게 누구냐면 미국 금융규제당국의 여제라고 불리우는 실라베어 연방예금보험공사 전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실수를 저질렀다. 무책임한 비둘기 파적의 행동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사실 너무나도 큰 비판인데요. 미국의 고위급 간부들, 그러니까 이 통화정책에 개입을 하고 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의견의 충돌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실수, 무책임한 이런 단어는 사실상 좀 암묵적으로 금기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작년 말에 이런 이야기가 사실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윌리엄스 총재 또한 파월의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진실게임이 지금 누가 진실게임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파월은 12월 달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올 초에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양적 긴축을 좀 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윌리엄스 연방 총재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당장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FOMC 직후에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 1인자고 윌리엄스 뉴욕 연방 총재가 2인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동안 한 목소리를 냈던 요 1인자와 2인자가 아주 상반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한 명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무책임한 비둘기파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으니까 그동안은 누가 진짜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파월이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 그러니까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치적 압박을 좀 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저도 여기는 좀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파월도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거는 연준의 독립성을 아주 강력하게 훼손되는 행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독립성이 훼손되냐 안 되냐를 아직까지는 진실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이죠. 파월 입장에서는 이제 뭐가 생기냐면 강력한 압박이 들어왔지만 어쨌든 연준 의장으로서의 행동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명분이 생겼어요. 이제 그 압박을 우리가 나도 듣고 싶어. 근데 지금 명분이 안 나와. 왜?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안 돼 라고 한다면 사실 미국의 그 정부 입장, 바이든 입장에서도 이걸 그냥 마냥 밀어붙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월도 최근에는 발언이 조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함을 다시 좀 말하는 입장이 조금만 바뀌는 듯한 모습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인하를 밀기에는 조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걸 계속 밀자니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이 재조명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런 사람들, 연준의 이사진들도 투표권 있는 이사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파월이 독단적으로만 밀기를 한다면 진짜 무책임한 비둘기파라는 이야기가 다시금 올해 튀어나올 수 있어요. 이분이 얘기했던 얘기가 재조명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도 조금은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다. 그건 뭐냐면 시장이 기대하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후퇴할 수가 있다. 심지어 올해 1회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일부 여기에는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파월이 분명히 직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3번을 강하게 밀고 저도 정치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파월이 그거를 다시금 뒤로 되돌릴 만한 명분이 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선이 코앞에 있는 8월, 9월 달에는 사실상 금리를 인하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직전에 금리를 인하하는 건 너무나도 뻔한 행동이기 때문에 자, 한다고 치면은 6월 달 전후로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선이 끝난 직후에 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느냐? 그건 그때 상황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인플레가 잡히지 않고 고금리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위축에 와요. 그때 만약에 금리 인하를
좀 빠르게 한다는 건 뭐냐면 시장이 성장이 아니라 성장한 듯 하다가 오히려 경제가 무너진, 그러니까 후행성 금리 인하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금리 인하는 우리가 반기지 않는 좋은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금리 인하가 1회 정도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에너지가 다시 강해질 건데요. 이걸 주장했던 게 바로 윌리엄스 연은 총재입니다. 윌리엄스가 파월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했던 사람인데 지금 파월이 힘이 약해지고 윌리엄스의 좀 발언이 강해질 수가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바로 올해는 1회가 되면 많이 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위기도 잘 살펴봐야 되고요. 4월 10일이 라마단 종료 직후입니다. 이란이 어떤 행동을 할지가 모르고요. 그리고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됩니다. CPI는 지금 연준이 예상한 대로 계속 좀 어느 정도 나왔는데 CPI는 예상보다 계속 높게 나왔거든요. 이게 이번에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낮게 나올 만한 요인이 없어요. 주택가격은 계속 올랐고 임금 상승률도 물론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높아지고 있었고 거기에 유가, 에너지도 계속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FOMC 의사록 공개가 나오죠. 여기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얼마만큼의 회의가 있었느냐, 내용이 있었느냐, 아마 그 주제가 좀 강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사실 시장이 기대할 만큼의 엄청난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금 미일 정상회담이 있죠. 특히나 지금 미국, 일본, 필리핀의 연합훈련이 되고 있거든요. 중국이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좀 지정학적으로 긴장에 대한 요소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통화정책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북한의 주제가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에는 미국 PPI가 나오는데 이건 역시 저번에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 미국이 잡았다고 확신했었던 물건 가격, 그러니까 상품 물가에 대한 인플레가 높게 나오는데 이번에도 이게 이제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기대감이 계속 좀 어려워지겠죠. 거기에 22 통화정책 회의도 나오는데 22가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이제 했거든요. 근데 요거 또 금리 인하가 발언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야 유럽도 금리 인하를 했었고 22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분위기가 바뀌었네 이렇게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에는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와 한국의 금통위가 있습니다. 한국의 금리 인하가 지금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동결된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후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만한 증시의 좋은 상황이 조금은 후퇴가 될 수 있다. 시장에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주식들을 좀 사두는 게 우리의 계좌 방어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빨리빨리 숙지하시고 좀 상황을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타이밍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